안녕하세요. D-14일입니다. 사무관리론이고요. 출제에 유력한 테마 위주로 살피는 시간이죠. 마무리 특강. 여러분들 마무리 특강을 어떻게 해야 좋을까? 그죠? 마무리 특강. 마무리 특강. 이 마무리라는 거는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충분히 여러분들 자료들 많이 갖고 있고 기본 수업 많이 회독하셨을 거고 반복하셨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 반복하면서 동시에 해야 되는 게 이런 실전 문제풀이. 요거는 가져가야 돼. 이거는 일단 암기로 가져가는 거고, 문제풀이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암기긴 암기인데 암기를 바탕으로 한 적용 문제가 있거든요. 문제 적용. 그러니까 저는 미국에서 이제 그 로스쿨을 나왔는데요. 저는 걔네들의 공부 방법은 정말 사례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례를 계속 푸는 연습을 해요. 근데 암기가 이제 룰을 암기해가지고 사례에 적용하는 연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상황에서 반복만 한다는 연습. 그러니까 기본서만 책만 본다는 것보다는 컴팩트하게 이제 룰 같은 거를 보고 암기를 하고 그 다음에 더 조금 이게 여기에 한 70% 정도에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실전 문제 풀이 요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쇼터디다. 결론은 쇼터디다. 이거는 이제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가 암기를 하고 있는지 문제 풀이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쇼터디닷컴에서 실전 문제 풀이 많이 하시면 돼요. 쇼터디. 자, 어쨌든요. 사무관리론이요. 자, 보겠습니다. 문서의 반송, 이송, 공람, 그죠? 자, 문서의 반송은 언제 합니까? 당연히 흠이 있을 때죠. 자, 문서의 반송은요.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문서에, 그죠? 접수한 문서에 형식상의 흠이 있으면 그 문서의 생산, 등록 번호, 시행일, 제목 및 반송 사유에 구체적으로 밝혀서 어떻게 해요? 행정기관의 장에게 반송할 수 있죠. 문서 이송입니다. 문서의 이송은 두 가지죠. 행정기관 간, 그 다음에 보조기관, 보좌기관 간 이송이에요. 그래서 행정기관 간의 이송이죠. 일단 행정기관의 장은요. 접수한 문서가 다른 행정기관 소관사항인 경우 그 문서를요. 지체 없이 그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송하죠. 네, 간단해요. 보조기관 및 또는 보좌기관 간의 이송입니다. 자, 처리과에서요. 접수한 문서가 다른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의 소관사항인 경우 지체 없이 소관, 보조기관, 보좌기관에 이송하면 됩니다. 그리고요. 문서의 재배부요. 처리과에서 그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문서를 접수한 경우죠. 지체 없이 문서과를 보내죠. 처리과에서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문서를 접수해서 다시 문서과를 보내고요. 문서과로부터 배부받은 문서인 경우는요. 재배부 요청합니다. 문서과에서 배부받은 문서인 경우 그쵸, 이때는 재배부 요청하죠. 이 경우 문서과는요. 그 즉시 소관 처리과에 재배부합니다. 소관 처리과로 재배부. 다시 말씀드리자면 일단 처리과에서 문서의 처리과에서 그 소관에 속하지 않은 문서 접수했다. 문서과로 보냅니다. 네. 그리고 문서과로부터 배부받은 문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문서과로부터 배부받은 문서인 경우는요. 재배부 요청을 해요. 이 경우 그죠? 문서과는요. 그 소관 처리과로 재배부해야 합니다. 소관 처리과로 재배부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요. 문서의 공람이요. 자, 공람 방법이요. 공람 어떻게 하냐? 공람의 방법. 자, 일단 공람의 방식이요.
이때 처리과에서 문서, 수신, 발신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요, 접수한 문서를 처리 담당자에게 인계하여야 하죠. 처리 담당자는요, 어, 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문서인 경우에는 공람할 자를 범위를 정하여 문서를 공람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공람. 그래서 공람 대상 문서, 이게 중요하죠. 공람 대상 문서 첫째, 뭐가 있죠? 공람 대상 문서요. 결재권자로부터 처리 지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문서. 첫째. 당연히 공람해야겠죠. 결재권자로부터 처리 지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문서. 그죠? 단독으로 처리를 못하면 공람 당연히 해야겠죠. 그 다음 민원 문서요. 공람 대상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행정기관이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간의 업무 협조. 행정기관이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간의 업무 협조. 그 다음 문서요. 넷째, 접수된 문서를 처리하기 위하여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는 문서. 다섯째, 그 밖에 공무원의 신상, 교육, 훈련 등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문서 정도입니다. 문서 공람. 네. 그래서 공람 대상 문서 중요하죠. 다시 결재권자로부터 처리 지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문서, 민원 문서, 그 다음 행정기관이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간의 업무 협조에 관한 문서, 다음 접수된 문서를 처리하기 위해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는 문서, 그 밖에 공무원 신상, 교육, 훈련 등과 관련해서 공무원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문서 등입니다. 그죠? 자, 서식 승인이요. 서식의 승인이요. 자, 승인기관, 그죠? 다 행정기관부, 행정안전부 장관이겠죠?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떤 서식을 승인하죠?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으로 지정하는 서식이겠죠? 그 다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요. 승인. 자, 중앙행정기관의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이 훈고예, 훈령, 고시, 예규 등으로 제정 또는 개정한 서식이죠. 자체심사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의 법령에 의하여 제정된 서식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요, 일반 원칙에 따라 자체심사할 수 있죠. 다시 중앙행정기관의 법령에 의하여 제정된 서식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서식 설계의 일반 원칙에 따른 원칙과 기준에 따라 자체 심사를 합니다.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이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칙, 그 다음에 훈고예, 훈련, 고시, 예규 등으로 제정 또는 개정하는 서식 승인할 수 있죠. 네, 승인기관은 행정안전부 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음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입니다. 승인을 신청하려면요, 당연히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겠죠. 승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자, 서식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이때 어떻게 합니까? 자, 입법 승인 신청서 제출이요. 서식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요, 입법 예고와 동시에 서식 목록과 서식 초안을 첨부해서 문서로 승인을 신청합니다. 그죠? 이 경우 서식 초안은요, 컴퓨터 등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로 합니다. 그래서 서식 승인을 받고자 하는 행정기관장은 입법 예고와 동시에 합니다. 서식 목록과 서식 초안을 첨부해서 문서로서 승인 신청하면 되고요. 그러면 승인 서식의 통보죠. 자, 승인기관이 서식을 승인한다. 그때 서식 목록과 승인 서식안을 첨부해서 서식 목록과 서식안을 첨부해서 문서로 승인 신청 기관에 통보하면 되며, 승인 서식의 통보요. 됐습니다. 서식의 승인 중요합니다. 이거 단문으로 나올 수 있다. 서식의 승인 진짜 중요해요. 다 중요하대.
요거 국민 제한 요거는 뭐 이번에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다음 문서 작성자 발의자 및 보고자 표시 요것도 뭐 그죠? 정책 연구 관리와 관련해서 연구자 선정 방식 많이 봤습니다. 예. 요거 되게 중요하다고. 이건 항상 이거는 1순위야. 이번 사무관리위원회에서 무조건 1순위로 꼽는 게 연구자 선정 방식이에요. 음, 음. 이거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연구자 의의죠. 자, 첫째 연구자란 뭡니까? 국가계약법에 따라 국가계약법 나와줘야겠죠. 국가계약에 따라 국가와 누가 정책, 연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단체 또는 개인이죠.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의 과제 담당관 또는 계약 담당관은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연구자 선정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됐습니다. 연구자 선정 방법이요. 첫째, 경쟁에 의한 연구자의 선정이겠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정책 연구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2단계 경쟁 등의 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등 경쟁에 의한 방법 연구 선정한다 그랬죠. 첫째, 2단계 경쟁 입찰. 다 써주면 좋습니다. 이거 제한, 경쟁, 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그죠? 딱 2단계 경쟁 입찰이라는 거는 일단 그러죠.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의 작성이 그저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규격, 기술, 입찰 실시 후에 규격이나 또는 기술 입찰 실시 후 가격 입찰을 나눠서 실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규격 또는 기술 입찰 실시 후 2단계로 가격 입찰 실시하는 거고 그 다음에요. 제한 경쟁 입찰은요. 이건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연구 계약의 경우에 해당하는 거예요.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연구 계약. 이때 해당 연구 과제와 같은 종류의 수행 실적, 수행에 필요한 기술 보유 상황으로 경쟁 참가 자격을 제한이 가능하다. 경쟁 참가 자격 제한이 가능하다. 왜?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연구 계약의 경우 이때 이 관련된 연구 과제와 같은 종류의 수행 실적이 있어야 되고요. 수행에 필요한 정말 기술이 보유하고 있는지 이런 상황들을 파악을 해요. 이런 것들이 일단 조건이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그 경쟁 참가 자격의 제한을 가능하다. 그래서 경쟁 참가 자격 제한이 가능하다. 이거고요. 협상에 의한 계약이요. 자, 계약에 의한 계약 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밖에 국가 안보요, 목적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서 평가한 후에 협상 절차를 통해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 체결한다. 다시 전문성, 기술성, 그 다음에 계약 이행이 그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그리고 그 밖에 국가안정, 목적 등의 이유로, 그죠? 목적 등의 이유로. 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서 평가한 후에 협상 절차를 통해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체결하죠.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위원회 심의 생략할 수 있는 거. 요거 중요해요. 요게 어떻게 보면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일단 위원회 심의 생략 가능한 경우 자, 그 국가계약법에 따른 일반 경쟁 방식으로 연구자 선정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가 가능합니다.
법에 따른 일반 경쟁 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한다. 이때 위원회 심의 생략 가능하고요.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 사전 심사를 한다. 그때 위원회 심의 생략 가능하고요.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심의 생략 가능합니다. 선정 절차요. 과제 담당, 과제 담당 간에 계약 요청이 있어야겠죠. 그럼 계약 체결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단계는 정책 연구가 선정이 되면요, 과제 담당관은 과제에 대한 사업 계획서, 그 다음에 제안 요청서, 그다음에 산출 내역서 등을 작성한 후에 일상 감사를 거쳐서 계약 부서에 계약 요청하면요, 계약 부서에 계약 요청하면 자, 계약 체결 요청을 받은 계약 부서는요, 입찰 공고 후에 자, 입찰에 응한 자를 상대로 제안서 평가나 가격 평가 실시한 후 낙찰자 결정하고 계약 체결합니다. 네, 그 경쟁에 의한 연구자 선정 절차였고요. 두 번째 방식이죠. 수의계약. 네, 수의계약에 의한 연구자 선정 방식입니다. 수의계약 대상은요, 대상이 중요한데 일단 긴급히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거나, 두 번째 계약 금액이 소액인 경우, 세 번째 계속 공사로 인해 새로운 입찰 절차가 필요하지 않거나 계약 상대자가 1인 밖에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중소기업 보호의 필요죠. 이때는 수의계약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연구자 내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연구자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가 반드시 필요하죠. 자, 정책연구 추진 시에 수의계약으로 연구자 선정할 때는요, 계약 체결 전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해요. 위원회를 반드시 개최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사항을 심의하죠. 이에 대한 결과서를 작성하면 돼요. 일정한 사항이라 하면 가령 연구자 선정을 위한 계약 방법이 적절한지. 두 번째요, 연구자가 연구 수행을 위한 전문 능력을 갖췄는지, 구비. 세 번째요, 연구자가 제안한 연구 계획이 정책 연구 목적에 연구자가 제안한 연구 계획이 정책 연구의 목적에 부합한지. 제 연구자가 제안한 연구 계획이 타당한지, 연구 계획의 타당성, 실현 가능성, 이런 거 검토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구자가 책정한 연구비, 요거가 항상 적정한지, 요게 제일 중요하죠. 어떻게 실무적으로는 이 연구자가 책정한 연구비, 말도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저도 이제 갑자기 든 생각인데, 예전에 개인적으로 어떤 교수님과 함께 정보통신 무슨 법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이었어요. 그래서 법무부와 함께 이런 당시 수의계약으로 체결을 했나, 어쨌든 그런 과정에 있으면서 연구비를 책정을 했었는데, 사실상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쉽지 않습니다. 연구비 적정한지를 글쎄요. 연구자가 제안한 책정한 연구비에 대해서 깎는 거는 저는 쉽지 않다, 오히려. 근데 깎아야 된다. 거품이 너무 많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 국민 예산이니까요. 네, 아껴 써야죠. 그 밖에 연구자 선정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네, 그래서 대학 연구소였지만 채택이 돼서 법무부와 함께 협업을 하면서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법무부에서 모여서 정책 회의를 했습니다. 주파수 할당에 관련된 법적인 법률 문제를 했었고, 또 세미나 개최를 했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는데, 또 연구자 선정 방식에 대해서는 일단 개인 봤을 때는
2단계 경제 입찰이 일반적인 것 같아요. 2단계 경제 입찰. 수의계약은 사실상 글쎄요. 계약금이 일단 소액이고 그런 경우에 수의계약을 하거든요. 네. 입찰 절차가 필요하지 않거나 그죠? 계약 상대자가 1인밖에 없다. 이때는 수의계약으로 가기 때문에 일단 입찰 절차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계속 공사로 인해서 그럴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간다 이거죠. 어쨌든 세 번째요. 계약 체결의 요청. 자, 위원회가 연구자가 선정이 되면요. 계약 부서에서 정책, 연구 과제에 대한 사업 계획서 등 계약 관계 서류를 첨부해서 계약 체결 요청합니다. 그래서 과제 및 연구자 선정이 등록이 되면 어디다 등록합니까? 정책 연구 관리 시스템. 프리즘이죠. 프리즘. 프리즘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과제 담당관은요. 정책 연구 과제와 연구자가 선정이 되면 그 결과에 대해서 프리즘, 정책 연구 관리 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그렇죠? 너무 중요하니까. 너무 중요해요. 이건 뭐 어떻게 더 이상 어떻게 방법이 없네. 서식 설계 일반 원칙, 이것도 중요하죠. 일단 1번 민원인이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겠죠. 네, 일반 원칙이에요.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란은요 생년월일란으로 대체하고요. 등록기준지란을 설치하지 아니하고요.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원조회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란이나 등록기준지란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되고요. 기입 항목에 식별이 용이하도록 설계해야겠죠. 그래서 그 글씨의 어떤 사이즈 크기요, 항목 간의 간격, 그리고 그 적어 넣을 그 칸의 크기 등을 균형 있게 조절해야죠. 서식에 적을 사항을 쉽게 식별이 용이하도록 설계합니다. 다음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필요한 항목만 설계합니다. 그래서 서식에는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설계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고 활용도가 낮은 항목을 넣지 않습니다. 그 기한문 겸용 설계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요 서식 자체를 기한문 및 시행문으로 가름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생산등록번호, 접수등록번호, 수신자, 그 다음에 시행일, 접수일 등의 항목을 넣어 설계합니다. 그 다음에 서명 또는 날인의 선택적 설계요. 자, 법령에서 반드시 도장을 찍도록 정하고 있지 아니하면 서명이나 날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합니다. 그 다음 행정기관의 이미지 제공. 서식은 가능하면 행정기관의 로고나 상징, 마크, 홍보 문구 등을 표시하여 행정기관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겠죠. 민원 서식의 설계요. 민원 서식은 그 민원 업무의 처리의 흐름도, 그다음에 처리 기간, 그다음에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지 등을 표시하고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음성 정보, 영상 정보 등을 수록하거나 이를 연계한 바코드 등을 표기할 수 있고요. 자, 용지, 규격과 지질이요. 서식에 용지의 규격과 지질 표시하여야 합니다. 자, 서식 설계 일반 원칙. 자, 봤고요. 정책 연구의 진행 절차. 그죠? 일단 연구자 선정된 이후에, 그죠? 정책 연구 진행 절차. 이건 같이 두 개 중에 하나 나온다. 그죠? 정책 연구자의 선정 방식이 되면 11번이었죠. 정책 연구의 진행 절차에 대해서 당연히 알아야겠죠. 자, 정책 연구를 그러면 진행할 때 어떻게 해요? 기본적으로 딱, 그럼 정책 연구? 착수해야겠죠? 그럼 착수 보고해. 그럼 서약서라는 거는 윤리 그 서약서를 말합니다. 그래서 과제 담당관이 그 정책 연구의 위조, 변조, 표절, 그 다음에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행위 등 부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연구자라고 연구자 윤리 서약서를 제출받고요. 그 중간 점검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중간 점검은 또 그 보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진행 사항을 연구 기간 중에 연구 진행 사항을 중간 점검하고, 그죠? 향후 잘 가고 있는지 그 연구 일정이 협의한 후에 점검 결과서를 역시 프리즘에 등록합니다. 그래서 점검 결과 보완 요구할 수 있고요. 중간 점검 결과 역시 프리즘에 중간 산출물과 점검 결과 보고서죠. 업로드를 하면 돼요. 그 다음 정책 연구 평가 및 관리입니다. 정책 연구 종료 후에 하는 게 평가죠.
자, 정책 연구 종료 후에 연구 결과에 대한 평가는 그 과제 담당관이나 과제 담당관이 지정한 외부 전문가 한 명이 공동으로 평가하거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 연구 완료 보고 회의를 개최해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 평가 결과 및 보고, 평가 결과 보고 및 공개죠. 정책 연구의 평가가 완료되면요, 그 과제 담당관이 평가 결과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요. 프리즘을 통해 평가 결과 연구 보고서를 공개해야 합니다. 자, 평가 결과 및 연구 보고서는 과제 담당관이 프리즘에 등록하면 대국민 포털에 공개됩니다. 그리고요, 연구 결과물 발간 및 사후 관리. 그죠? 과제 담당관은 정책 연구 결과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기록물로 등록하고 간행물로 발간해서 관리해야 됩니다. 정책 연구 결과 활용해야겠죠? 그래서 활용이요. 과제 담당관은 정책 연구가 완료되면 정책 연구 종료일로부터 6개월, 정책 종료 6개월 이내,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정책에 활용해야 돼요. 그 다음에 활용 목적과 정책 활용 결과 등이 포함된 그 정책 연구 활용 결과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활용 결과의 등록 공개죠. 자, 활용 결과를 프리즘에 등록하면요, 대국민 포털을 통해 공개되며 과제 담당관은 다음 사항들이 등록해야 합니다. 다음의 사항이란 그 활용 구분, 과제 활용, 활용 결과 보고서인데, 자, 활용 구분을 법령 재개정, 제도 개선, 정책 반영, 정책 참조, 그 다음 활용 결과 요약 등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활용 결과 보고서, 서식에 따라 작성된 활용 결과 보고서를 그 파일로 등록합니다. 네. 그래서 정책 연구를 해가지고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는데, 때 과제 담당관은요, 착수 보고회, 연구자가 선정이 되면 연구자와 합동으로 착수 보고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과업 내용 추진 일정 등을 상호 협의한 후에 연구자로부터 착수 보고회 결과를 반영한 수행 계획서를 제출받아 연구 진행 사항 관리할 수 있어요. 착수 보고회. 그다음에 서약서 제출한다는 거. 윤리서약서, 연구자 윤리서약서 말하는 거고요. 중간 점검하고 실시하고 그다음에 보완 요구할 수 있고요. 중간 점검에 어떤 내용을 그 중간 점검을 하냐면 정책 연구 목적에 지금 부합하는지 중간 점검해야죠. 그 다음에 연구 범위, 내용 등에 있어서 계약을 위반하고 있지는 않는지, 일정 계획에 따라 연구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 연구 결과가 부실하게 나타날 우려가 없는지, 그리고요, 점검 결과 보완 요구할 수 있다고 했죠. 과제 담당관이 중간 점검 결과 연구자가 연구 계획서상의 그 연구 일정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연구 진행 사항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보완 요구하여야 합니다. 그 등록해야죠. 중간 점검 완료되면 프리즘에 등록 사항을 입력, 그 다음에 중간 산출물과 점검 결과 보고서를 올리죠. 평가 관리해야죠. 정책 연구 과제. 그러니까 정책 연구가 종료된 이후 연구 결과에 대한 평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과제 담당관이 지정한 외부 전문가 한 명이 공동으로 평가하거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 연구 완료 보고회 개최 평가할 수 있어요. 평가 결과는 당연히 위원회에 제출되고 프리즘을 통해서 평가 결과 연구 보고서를 공개합니다. 이후 평가 결과 연구 보고서는 대국민 포털에 공개된다는 거죠. 프리즘 등록 후에 대국민 포털을 통해 공개됩니다. 연구 결과물 발간 및 사후 관리 해야겠죠. 당연히 활용해야 된다. 언제까지? 정책 연구 그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정책에 활용한다. 그죠? 그리고 활용 목적, 정책 활용 결과 등이 포함된 정책 연구 활용 결과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죠? 그 활용 결과의 등록 및 공개해야겠죠. 네. 활용 결과를 프리즘에 등록하면요, 대국민 포털을 통해 공개되며 과제 담당관이 그 활용 구분과 과제 활용 결과 보고서를 등록합니다. 네, 됐습니다. 이것도 너무 중요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자, 문서의 성립. 네, 이건 기본적인 문제. 성립 시기, 성립 요건, 성립 시기, 문서의 효력 발생, 입법주의가 표발도요.
표백주의, 발신주의, 도달주의, 요지주의. 네, 우린 도달주의 체크한다 그러죠. 효력 발생 시기, 일반 원칙과 공고문서 효력 발생. 공고문서는 이제 고시, 공고 등 공고문서의 경우죠. 그 문서에서 효력 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으면 고시, 공고 등이 있은 날로부터 5일 경과한 후에 효력 발생한다 그랬죠. 일반 원칙은 도달주의 원칙을 하고 있다. 문서 효력은 도달주의 원칙. 그래서 문서가 수신자에게 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자문서의 경우는요, 수신자가 관리하거나 지정한 전자적 시스템 등에 입력될 때 효력 발생한다. 이렇게 목차를 간단하게 봤고요. 그러면 목차를 접었으면 요건, 문서의 성립 요건입니다. 4가지. 요것만 적으면 돼요. 적법한 권인에 작성해야 되고요. 의사표시가 명확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적법성과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요. 절차 및 형식이 적법해야 됩니다. 성립 시기요. 문서의 성립 시기. 결재권자가 서명하면, 그죠? 해당 문서에 대한 서명의 방식으로 결재가 있음으로써 성립합니다. 그래서 결재는 문서의 최종적 절대적 성립 요건이다. 그래서 결재권자가 서명의 방식으로 결재가 있음으로써 문서는 성립합니다. 그래서 문서의 효력 발생입니다. 입법주의요. 일단 표백주의가 있죠. 이거 언제야? 문서가 성립한 때. 그럼 결재만 하면 문서의 작성이 끝난 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결재로서 문서 작성이 끝난다. 결재를 하면 문서가 성립한다. 이런 주의고요. 발신이요. 성립한 문서가 발신된 때 조금 더 늦은 거예요. 표백주의가 제일 기간적으로 빠르겠죠. 결재하면 문서 성립. 근데 발신주의는 발신할 때 효력이 발생. 도달주의는 문서가 상대방에 도달될 때 효력 발생한다는 거죠. 수신주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민법상 의사표시와 그리고 행정효율,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상 문서의 효력 발생 시기는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지주의는요, 받은 다음에 상대방이 문서의 내용을 그죠? 안 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견해예요. 효력 발생 시기요, 일반 원칙 도달주의를 택한다는 거죠. 그다음 공고문서는 그 문서의 효력 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은 경우 공고와 고시 또는 공고 등이 있은 날로부터 5일 경과한 때 효력 발생합니다. 문서의 성립과 효력 발생. 기본적으로 20점짜리 단문으로 나올 수도 있다. 다른 행정기관의 이용한 민원죠. 이런 거는 글쎄요. 넘어가고요. 복합민원. 네, 복합민원 중요하죠. 복합민원. 여러분, 복합민원 중요합니다. 복합민원 중요해요. 자, 복합민원 개념 볼게요. 복합민원 개념. 지금 머릿속에서 복합민원 개념 막 떠올라야 되는데, 그죠? 버퍼링이 좀 걸릴 수 있어요. 그럼 차분하게 생각해야 돼요. 복합민원 개념. 개념에 대해서만 쓰면 나머지 목차들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복합민원이라 하면요. 자, 하나의 민원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죠? 법령, 훈령, 예규, 고시 등에 의하여 다수의 관계기관 또는 관계 부서의 허가, 인가, 승인, 추천, 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법정인 민원을 말합니다. 하나의 민원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법령, 훈령, 예규, 고시 등에 의하여 다수의 관계기관 또는 관계부서의 허가, 인가, 승인, 추천, 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법정 민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복합 민원의 처리겠죠. 자, 민원 문서의 일괄 처리예요. 일단 복합의
행정기관의 장은요, 복합 민원에 대해서 처리 주무부서를 지정하고요. 그 부서로 하여금 관계기관 또는 부서 간 협조를 통해서 민원을 일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민원문서 일괄 처리예요. 일괄 제출. 그러면 행정기관의 장은요, 복합 민원과 관련된 모든 민원을, 그죠? 지정된 처리 주무부서에 일괄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요, 복합 민원 종류 등 민원 편람 수록이요. 자, 행정기관의 장은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복합 민원의 종류와 접수 방법, 구비 서류, 처리 기간 및 처리 절차 등을 미리 정하여 민원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고요. 민원 편람에 이를 수록하여야 합니다. 다시 행정기관의 장은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복합 민원의 종류와 접수 방법, 구비 서류, 처리 기간 및 처리 절차요 등을 미리 정하여 민원인에게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고 민원 편람에 이를 수록하여야 합니다. 복합 민원 처리 유형이요. 의제 처리가 있고 창구 일원화, 그 다음에 개별 처리요. 자, 일단 의제 처리 뭡니까? 어떠한 인허가를 받기 위하여, 자, 근거 법령이 서로 다른 인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그 관련 인허가가 그 주된 인허가와 중복되거나 유사하다면 주된 인허가만 받으면 관련 인허가도 함께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는 것이 의제 처리죠. 다시요. 어떠한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근거 법령이 서로 다른 인허가를 함께 받아야 할 경우에 관련 인허가가 주된 인허가와 중복되거나 유사하다면요, 그때 주된 인허가만 받게 되면 관련 인허가도 함께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것을 말합니다. 창구 일원화요. 창구 일원화. 주된 인허가와 관련되어 있는 인허가의 접수를 모두 받도록 하되 민원인이 일일이 담당 부서를 찾아다니지 아니하고요. 주된 인허가 및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구비 서류를 모두 갖추어 주된 인허가의 처리 부서에 제출하면 그 처리 주무부서에서 책임지고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협의를 거쳐 처리해주는 제도가 창구 일원화입니다. 이름 잘 지지 않았습니까? 창구 일원화. 그래서 민원인이 그러니까 일일이 담당 부서별로 막 쫓아다니면 사실상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주된 인허가 및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구비 서류를 모두 갖추어 주된 인허가의 처리 부서에 제출하면요, 그러면 주무 부서에서 알아서 책임을 지고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처리해주는 제도를 말해요. 창구 일원화. 자, 개별 처리요. 당연히 주된 인허가와 관련되어 있는 인허가들을 민원인이 각각 신청 접수하여 처리하는 민원이죠. 그래서 의제 처리가 있고요. 창구 일원화, 개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복합 민원의 일반 이론입니다. 그래서 복합 민원에 대해 처리 유형에 대해서 약수를 하시오. 그러면 개념, 처리, 일괄 제출, 복합 민원, 민원 편람 수록해야 되고요. 그래서 일괄 제출할 수 있다. 지정된 처리 주무부서에 일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념부터 복합적이다. 복합. 하나의 민원 목적 실현하기 위해서 법훈 예, 그 다음에 고 등에 의하여 다수의 관계기관 또는 관계 부서의 허가 인가 승인 추천,
허가, 인가, 승인, 추천, 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법정민원. 다수의 관계기관 또는 관계부서의 허가, 인가, 승인, 추천, 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법정민원을 말한다. 그때 처리는 일괄하여 처리한다. 그 다음에 복합민원 종류 등 민원 편람에 수록할 수 있다. 수록해야 한다. 그죠? 수록해야 한다. 그래서 복합민원 처리 유형은 의제 처리와 창구 일원화와 개별 처리가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의제 처리는 자 관련 인허가가 주된 인허가와 중복되거나 유사하다. 그러면 주된 인허가만 받으면 관련 인허가도 함께 받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는 것이다. 창구 일원화. 네. 주된 인허가 및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모두 갖추어 주된 인허가 처리 부서에 제출하면 그 주무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처리를 해주는 제도를 창구 일원화. 개별 처리, 주된 인허가와 관련되어 있는 인허가들을 민원인이 각각 신청 접수에 처리하는 민원. 네. 그 유형 3가지. 네. 자, 정책 연구, 연구과제 설정, 봤던 거죠? 선정 방법. 네. 선정 방법이요. 그래서 정책 연구 선정 방법, 정책 연구 관리 계획, 네, 과제 선정, 심의 배제 사유 등등. 네. 그래서 이 부분 추진 절차와 연구과제 선정 방법, 네, 중요하죠? 이 부분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다음 기한의 종류입니다. 예. 자, 일반 기한, 그다음에 일괄 기한, 공동 기한, 수정 기한, 서식에 의한 처리가 있죠. 자, 일괄 기한이 뭡니까? 일괄 기한. 어이구, 일반 기한이네요. 일반 기한. 일반적인 기한, 그죠? 일괄 기한이 두 번째고요. 일반 기한이라 하면요. 일반적인 형태를 얘기하는 거죠. 어떤 하나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어떤 하나의 안건 처리하기 위해서 정해진 기한 서식을, 기한 서식의 문안을 작성하는 것을 말하죠. 기한문 서식에는 일반 기한문, 간이 기한문 두 가지가 있고요. 일괄 기한문, 일괄 기한이란 자 개념이요. 개념. 기한하려는 여러 문서의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서로 관련성이 있는 경우. 각 문서의 내용을 하나의 기한문으로 일괄하여 기한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각 다른 생산 등록 번호 사용하여 같은 날짜로 시행합니다. 그 다음에 작성 및 시행 방법이요. 작성 방법 뭐예요? 작성 방법. 작성 방법. 자, 일괄 기한은 각각의 기한문으로 작성하죠. 그죠? 이 경우 각각의 기한문에는 당연히 두문, 본문, 두문, 본문 및 결문에 들어갈 각각의 구성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야겠죠. 그리고요, 각각의 기한문은 1안, 2안, 3안, 4안 등의 용어 쓰지 않고요. 두 번째, 제목은요, 각 안의 내용 및 성격에 따라서 다르게 들어갈 수 있죠. 일괄 기한의 경우. 그 다음이요, 시행 방법 세 번째. 자, 발송할 것을 전제로 하는 기한문에 제1안 내부 결제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 내부 결제 안건 별도 작성할 필요 없이 생략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대내외 발송할 문서의 경우 각각의 기한문에 발신명의 모두 표시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발송할 것을 전제로 하는 기한문에 제1안 내부 결제 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 내부 결제 안건을 별도로 작성할 필요 없이 생략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요, 대내외로 발송할 경우 이럴 때 있겠죠? 발송할 문서의 경우 자, 각각의 기한문에 그
발신 명의를 모두 표시합니다. 표시하여야 합니다. 자, 일괄기한 바꾸요. 공동기한이요. 공동기한 전체 개념이요. 공동기한이라는 것은 둘 이상의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공동 명의로 시행하기 위하여 문안을 작성하는 거죠.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행 및 시행 방법이요. 작성 및 시행 방법. 작성. 자, 공동기한은요. 공동기한 문서는요. 문서 처리를 주관하는 기관에서 기한하여 먼저 그 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은 후 관계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으면 돼요. 그래서 공동기한 문서는 둘 이상의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시행하기 위한 문안이죠. 그러면 그 문서 처리를 주관하는 기관, 기한하여 먼저 그 기관의 장을 결재받죠. 그 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은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 두 번째요. 관계기관 장의 결재를 받는 형식. 만약에 관계기관이 그 두 개 기관인 경우 결재란을 나누면 되겠죠. 그 주관기관의 장, 그러니까 주관기관의 장의 결재를 마친 다음 관계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으면 되고요. 관계기관이 3명이다. 3인 이상이다. 그러면 별지에 기한 용지의 결재란에 준하여 필요한 수만큼 결재란을 만들어 첨부하고 그곳에 결재를 받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요. 자, 공동기한 문서는요, 해당 문서 처리를 주관하는 행정기관의 문서 등록 대장에 등록하고요. 그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등 주관기관 문서 처리 절차에 따르고요. 공동기한문의 발신 명의. 해당 문서 처리를 주관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명의를 맨 위에 표시하고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명의를 표시합니다. 그 밑에 표시합니다. 됐죠? 수정기한. 수정기한은 그 수시나 문서 자체에 간단한 수정을 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기한에 가름하는 방법. 그 서식에 의한 처리요. 생산등록번호, 접수등록번호, 수신자란 등이 설계된 서식으로 작성한 문서는 별도의 기한문을 작성하지 않고요. 해당 서식의 기한자, 기검협결, 기한자, 검토자, 협조자, 결재권자의 설명란에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서식에 의한 처리. 이때 별도의 기한문 작성하지 않습니다. 이때 서식에 의한 처리, 그 해당 서식의 기검협결재권, 기검협결의 서명란에 결재받아야 합니다. 서식에 의한 처리. 네, 일단 주말이고요. 이 정도 보고요. 더 중요한 거 많이 다룬 것 같습니다. 계속 훈련을 해야겠죠? 예. 일단 shortstudy.com에서 반복 숙달 훈련하시고 시험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